안녕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 정정길 교수입니다. 책의 분량이 많고 읽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60분이 조금 넘는 분량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부딪힌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발생시킨 문제들에 대한 이해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 편한 AI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목차 1.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대한민국 2. 정책관리의 대혼란과 공직자의 소명 3. 공직자의 공익소 4. 조선조 선비와 화랑의 소명의식 5.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강화하는 요인들 6. 결론적 마무리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의 각성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대한민국 1-1. 영광과 위기 그리고 공직자의 소명의식.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연이은 정치 민주화에 성공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 인류의 발전을 선도하는 부문도 많아졌다. AI를 활용한 인터넷망이 지하철, 철도, 물류, 주거, 안전, 환경보호 등등 생활의 곳곳을 스마트화하여 다른 나라들이 추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전기, 전자제품, 조선 등이 산업기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한다. 여기에 K-POP, 드라마, 연예계가 한류 돌풍을 일으킨다. 한글이 문자 없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되고 세계 공용 문자화의 가능성도 보인다. 민족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뒤안길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무수한 대학 졸업생들, 중년 퇴직자들, 헬조선을 외치는 청장년들, 유아원부터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덕이는 젊은 부부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등이 모두를 암담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위기 극복을 담당해야 할 정치, 정부는 구제불능으로 보이기도 한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난 듯이 서로 싸우는 정치인들, 주말마다 벌어지는 여야 지지 집단의 대대적인 집회, 언제 유혈 충돌로 갈지 모르는 격렬한 대립, 범람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좋아하는 것만 사실로 믿는 대부분의 국민들, 움츠러든 공직자들의 모습 등등이 번영과 영광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해결책이 존재하기라도 하는가?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적인 방황을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지적 방황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정치인, 공직자, 지식인들이 환골탈태의 대각성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 필수적 조건 중의 하나인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부터 보기로 한다. 1-2. 일자리 상실이 파생시킨 근본 문제들.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하는 컴퓨터와 로봇, 그리고 AI가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이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생활을 대단히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일자리의 감소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일자리는 인간의 생계수단이므로 일자리가 없는 국민이 많으면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그리고 심각한 각종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고 기존의 문제도 악화시킨다. 대학은 오래전에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지만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하고 2020년대가 되면서 처음부터 취업을 포기하는 대학생이 압도적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 인류대학을 나와야 취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유아원에서부터 과외 공부를 시킨다. 어린애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고 엄청난 과외비가 젊은 부부를 짓누르고 저출산의 원인도 된다. 인류대학교에 입학해야 취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 시험의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객관식과 단답식 문제 위주의 대학 입학 시험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얽어매고 대학에서도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족쇄가 된다.
기업에게 창의적인 인재 공급을 하지 못한다. 저출산으로 귀하게 자라 어린애 시절부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아서 힘들거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호소하는데 웬만한 대학의 졸업생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거부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모의 품에서 살아간다. 저출산은 미취업자가 다수가 되면서 국가 사회에 가하는 압력과 피해를 감소시키는 엉뚱한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 젊은이의 취업 노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이 절대 다수가 되어 부모들에게 얹혀 살아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소강 상태가 오래 갈 수는 없다. 양질의 일자리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더욱이 부모 중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운 좋게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빠른 속도로 감소된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마음 자세가 허물어지고 있다.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패배의식, 좌절감에 시달리면서 건강한 시민 정신이 파괴된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될 국가의 미래가 극히 어둡다.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하는 중년 퇴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미취업 대졸생의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에 시달린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분식점, 카페, 커피집 등 사업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이 실패한다. 좌절과 분노로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져 정치적 과격화, 양극화를 부채질한다. 가장 역할을 못하는 처지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생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기 쉽다. 가정이 파탄에 빠지면서 이혼이 급증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입혀 학교 폭력을 유발시킨다. 최근에는 마약까지 이들을 유혹한다. 초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서도 건강하여 일자리를 찾으려 한다. 더욱이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계속 늘어난다. 생계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새로이 증가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허드렛 일들이다. 미용 업무, 간병 업무, 보건위생 업무 등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대리운전, 편의점이나 커피집, 식당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택배는 업무가 과중하며 연예계나 스포츠 등은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보수 격차가 심하고 생계비를 보상받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 새로 증가하는 고급 일자리마저 AI가 차지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환자 진료와 치료의 상당 부분을 이미 AI에 의존하고 있고 변호사 회계사의 업무, 심지어는 판검사의 업무,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도 머지않아 AI가 담당할 것이다. 고급 전문 직종의 거의 대부분 AI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국제 경제 여건의 변화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40% 정도가 되므로 수출이 되지 않으면 생산 중단으로 잃게 되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동안 경쟁력에서 우리 기업에게 추월을 당했던 외국의 선진 기업들이 다시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하고 후발국들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혼신의 노력과 두뇌만으로 발전해 왔으므로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후발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혼란과 후진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세계 시장에서 악전고투를 하는 기업들의 결사적 노력에 타격을 준다. 기업들이 낭떠러지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 공직자 국민들이 걸핏하면 외주를 흔들어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 우선 외교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제 질서를 뒤흔들어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 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미국식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을 위축시키고 수출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더욱 감소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프식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는 정권 변동이 되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1-3. 심각한 재정 문제와 지식인들의 좌절.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해야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재정 문제가 사회 안전망의 기본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규모가 큰데 현재 1,000조 원의 엄청난 기금 잔액이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에서도 빠른 시기에 부담금을 증액하고 수령액을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를 맞을 것이다. 최근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담당해야 할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가 채무가 지금 당장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악화 속도가 최근 들어 너무나 빨라서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엄청난 국가 부채를 후세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더욱이 위기 극복을 책임져야 할 국정관리 주체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승리와 정권 장악에 혈안이 되고 공직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움츠리고 있으며 지식인들은 방관 자세로 침묵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만을 큰 소리로 떠든다. 대한민국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노력을 해왔지만 위기는 계속 악화되어 간다. 특히 일자리 감소 문제는 기업 활성화만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급한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중대한 문제들은 계속 악화되고 어두운 미래를 후속 세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있다.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방안을 찾아내었다고 하더라도 개혁을 위하여 국민 각자가 분담할 희생을 싫어할 것이며 정책관리 주체들이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지나친 노조활동 자제, 우수한 인재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위해서 기업과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되어야 한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 이들의 위세에 위축된 공직자들이 절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애국적 지식인들을 좌절시킨다. 철저하게 망해야 모두가 각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선진국이 내부적 요인으로 패망한 후에 다시 선진국에 합류한 사례는 아주 드물다. 내가 조금 나쁜 짓을 한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 설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패망할 때 지도층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마음 자세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사회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고 이렇게 패망한 국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2. 국정관리의 대혼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운영 주체들이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위기 발생의 뿌리인 경제, 사회적 변화가 문제만 발생시킨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 운영 주체들의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관리를 혼란 속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정보와 과학기술 발전이 맞물려 급속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불안, 불만, 불신이 가득 찬 산불사회라는 병리 현상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이 병리 현상이 정책 관리를 혼란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동반하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을 격렬하게 만들었다. 경쟁 패배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과 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부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로봇 AI의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들의 성능 향상과 제작비 감축을 가속화시켜 이들의 광범위한 사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에서 밀려나온 중년 실업자들이 크게 증가되었다. 저출산, 초고령 문제와 맞물려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고질적 문제들도 악화시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계수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에 시달린다.
사회 전체가 불안에 시달린다. 중년 퇴직은 흔히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본인 가족들이 모두 심한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적대의식, 불만에 시달린다. 급속한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정보 홍수에 휩쓸리게 되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기를 붙들고 마음에 드는 정보만 수집하여 거짓 정보와 악성 루머가 난무하여 사실 판단의 편향성을 강화시킨다.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는 소외감과 적대감을 느낀다. 공동체가 와해되고 사회 전체가 심한 불신에 빠져든다. 불안, 불만, 불신이 결합되면 쉽게 분노의 사회, 분열된 사회가 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행동에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쪽을 무조건 지지하고 반대편의 주장은 무조건 배격한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집단들 사이에 적대관계가 악화되어 상호 이해와 배려, 타협의 정신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일자리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산불 사회적 부조리가 뒤엉키면서 정치, 행정 경험이 적은 아마추어들이 주도하는 외부인 주도 정치가 일상화된다. 미국에서는 1976년 대통령이 된 카터를 필두로 레이건,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와 같은 극단적인 외부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외부인 주도 정치는 변화가 절실한 시기에 그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끄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이 단점을 이해하여야 단점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외부인 주도 정치의 단점은 외부인이 국정관리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다. 변화의 필요성은 내부인보다 빨리 감지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몇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성 내부인들이 특정 세력과 결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사회의 공적이므로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반대편은 외부인들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모르면서 인기 위주의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정상배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다수의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지니고 외부인을 지지하여 외부 인주도 정치가 전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인도 정권을 잡고 나면 서서히 내부인으로 변화된다. 결국 집권 정당과 야당 간의 격렬한 정권쟁 탈전이 일상화된다. 극단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권 쟁탈을 위하여 국익이나 공익에 대한 고려를 뒷전으로 밀어낸다. 반대편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인기를 얻는다고 믿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책 자체를 실패시키도록 노력하는 파멸적인 행태까지 등장한다. 충신 오자설을 반역죄로 모함하여 처형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간신백비, 명나라 말기 반란군을 저지하던 유능한 장군 원숭환을 처형시킨 환관들의 행태가 이러하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나라는 망하고 본인들도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던 선조와 그의 동조자들의 심리 상태도 이러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된다.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적대적 정치병에 감염되어 가면서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고 이들 간에 제로섬 게임 같은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지만 중립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책 효과는 확대 과장하고 정책 비용은 축소 은폐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약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정당화된다. 인기주의적 공약은 효과와 비용이 정확히 밝혀지면 국민들의 반대가 더 큰 경우도 많고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세력이 추진하려는 선거 공약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 폐기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기존 정책의 무분별한 수정이나 폐기는 기존의 정책을 전제로 구축되어 온 질서를 망가뜨리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짧은 기간 내에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허심한 교수가 남미가 몰락한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정책 뒤집기 현상이다.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더라도 효과가 크게 감소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오클랜드 실업자 구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었고, 2010년도에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주받은 원자력 발전 사업의 경우나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모두 이러한 운명에 빠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가지 대책들, 대학 입시를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개혁, 유아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이 모두 그렇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이 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데 비용이나 희생은 지금부터 당장 지불해야 하므로 반대 세력이 증가하면서 정책의 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효과의 숙성 기간이 긴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일수록 반대 세력에 의하여 이러한 비극을 당한다. 그리고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앞장서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중장기적 사업은 뿌리째 뽑히기도 한다.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들, 문제에 얽히고 설킨 복잡성과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모르는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큰 외부인들, 이들이 몇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과 오해, 여기에 정략적 고려와 인기주의적, 선동적 과장 등이 난무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이다. 이들이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적해온 경험과 정보, 그리고 전문 지식 등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이 가져올 결과, 정책 효과와 정책 비용 및 희생에 대해서 가장 사실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들의 주장 중에서 적실한 요소를 골라내어 정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이 착각과 오해에 빠진 대통령과 보좌진들을 설득하거나 지식인들에게 정책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적인 지식인들도 설득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실적주의, 전문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이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용기를 지니고 이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객관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직 풍토를 개혁하는 것이 객관적 조건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 방향만 제시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공직자의 주관적 조건, 즉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마음 자세인 소명의식의 강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소명의식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정책의 민주성과 공직자의 공익수호. 공직자들이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정당성 문제가 있다. 공직자들이 집정부에서 결정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저지할 명분이나 정당성이 있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로서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데 그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닌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직자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는 직업 공무원과 이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을 상관으로 모시고 보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장관, 차관 등 정무직 중에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승진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이들도 공직자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한다. 공식 제도상으로 보면 이러한 공직자들 행정은 정책의 민주성을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집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정은 정치적 편향을 지니지 않고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며 공익을 수호해야 할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공식 제도상으로는 공직자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경우에 이러한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하는가이다. 정책의 정당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도를 정책의 민주성,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책의 공익성이라고 부른다.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행정이 집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여 공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정책의 민주성은 현실적으로 약점이 많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정책 공약 중에는 효과를 과대 포장하고 비용은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면 국민들의 반대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민주성은 언제나 취약하다. 그러므로 공익의 훼손이 크면 정책의 추진은 저지해야 한다. 한편 정책으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익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닌 공공이익을 파악하고 또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좀 더 배려하는 형평성적 요소를 정책에 투입하는 측면이다. 이 부분이 집정부에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때 담당하는 몫이다. 두 번째는 분야별로 축적된 전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공익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 즉 비용이나 희생 대비 효과를 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직자들 행정의 몫이다. 정부기관의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행정의 독점적 역할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 과정에서는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정부와 행정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집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강한 민주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행정이 무조건 공익 수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통치 이념과 직결된 정책을 예로 들어 검토하였다. 좌파는 복지를 강조하고 우파는 성장을 강조하여 제로섬 게임적 정책 결정을 할 때 공익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최대화하는 자원 배분을 예로 들었다. 좌파를 강조하면 우파적 가치가 희생당하고 우파를 강조하면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가장 대립이 격렬한 경우이다. 현존하는 생산 능력으로 자원을 성장과 복지 사이에 가장 잘 배분하면 지속 가능 발전은 최대화된다. 이 최적점에서 벗어나면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은 감소하게 되는데 더 감소하여 임계점을 벗어나면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 능력이 마이너스가 되어 국가가 퇴보하게 된다. 임계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 자원을 감소시켜 복지 부분의 지속 가능 발전 능력이 너무 축소되어 전체 지속 가능 발전 능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복지 임계점, 정반대의 경우인 성장 임계점이 존재한다. 자원 배분은 양 임계점 내부에 머물러야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하고 어느 쪽이라도 임계점을 일탈하면 국가는 퇴보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최적점을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임계점을 일시적으로 일탈하는 경우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길을 선택하여 임계점 내부에서 안정되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르헨티나 같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국가들은 임계점을 일탈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바로 국가의 발전과 쇠퇴를 좌우하는 임계점 일탈이 심각한 공익훼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임계점을 일탈하지 않도록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임계점 일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이 전문 지식과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진하려는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정책 상황의 실태와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 판단 등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논리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모든 정책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임계점 일탈 여부의 판단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수호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사실 판단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정책 평가나 공약 평가가 정확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 상황에 대한 사실 판단이 공익 수호를 위한 공직자의 1차적 임무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집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효과는 가급적 크게 하고 비용은 가급적 적게 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집정부가 공직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모범적인 민주정부 운영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여하튼 집정부의 이러한 압력에 저항하려면 공직자는 희생을 각오하는 용기와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조선조 선비와 화랑의 소명의식. 공직자가 집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 공익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공직자들이 자신의 안위에 매달려 발생시키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강한 소명의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훈을 조선조 선비들의 행동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당쟁 시기의 행동과 주자학을 검토하였다. 주자학은 조선조 선비들로부터 종교 수준의 믿음을 받아 그들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도덕 철학에서는 우주 창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 발전하는 것은 모두 리, 즉 천리에 따른 것이며 인간 사회에서의 리는 바로 전통 유학에서 옛 성현들이 가르친 인의의 지신으로 구체화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구체화된 리를 충실히 터득하고 이를 체현하면 바로 천리에 통하게 되어 천인합의를 성취할 수 있고, 이를 국왕 이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면 국가가 평화롭고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 리가 작동하면서 천인합의를 성취할 때까지의 논리는 일견 황당해 보이지만 지금 보아도 나름대로의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인류 사회에서 인의가 작동하는 예를 보면 이해가 된다. 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이것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멸종했을 것이다. 상대편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 인간들만이 모인 집단은 경쟁 집단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생명체의 종족 보존에는 인의 작용이 필수적이다. 의리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진화생물학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두뇌가 없는 박테리아도 먹이 사냥 이후에 먹이 사냥에 기여하지 않는 개체를 먹이 배분해서 배제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박테리아군은 번성한다고 한다. 정의는 성공적인 협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의의 또 다른 부분인 공정성은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집단 전체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인의는 인간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도덕 규범이고 모든 동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시의 성리학자들도 호랑이의 자식 사랑을 보고 인의 싹을 개미와 벌의 사회에서 의의 싹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인의가 잘 보장되는 집단일수록 더욱 발전하고 생존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주자와 동료들은 당시 인류 사회에서 가장 선진화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였는데, 이들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탁월하였으므로 많은 후세의 학자들을 성리학의 열렬한 추종자로 만들었다. 이태계, 이율곡 등 성리학의 대가들을 탄생시키고 송시열 같은 열렬한 추종자도 등장하였으며, 국왕에게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조선조 선비들의 소명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주자학이 공직자인 선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우주의 천리인 도덕규범, 인의의 지신을 습득하여 체현하라. 둘째, 국왕이 도덕규범, 인의의 지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왕을 보좌해라. 한편 화랑의 경우는 주자학자와 약간 다르다.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 부친을 따라 참전하여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한 화랑들의 소명의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것 같다. 주자학자들의 소명의식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것은 주자학적 소임이 중요하다는 종교 수준의 확신이었다. 주자학이라는 통일된 하나의 사상체계가 심어준 확신이었다. 막스, 레닌주의가 공산주의자에게 심어준 확신과 비슷하다. 그러나 화랑의 경우는 이러한 단일적 확정적 신념체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요소들이 화랑이 목숨을 버리는 소명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세소국에서의 유학적 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5개 중 3개가 충효신으로, 충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 효는 단순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넘어 가문의 영광을 위한 헌신, 그리고 신은 화랑 동료들과의 신의 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불교도 내면적으로 작동한 것이 틀림없고, 산신에 의존하는 샤머니즘적 요소도 도교의 자연 의존적 요소와 결합되어 작지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인간이 우주여행을 하고 AI가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개발하는 시대에 젊은 공직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단일의 신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화랑의 경우는 강력한 단일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합리주의적, 과학적 이성이 지배하는 21세기에서도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함양,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자학자와 화랑의 소명의식 사이에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 삼국통일 직전의 화랑과 조선조 중기의 주자학자들은 시대적으로 천년의 간격이 있고 상황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더욱이 화랑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소명의식을 실천하였고 주자학자들은 논쟁으로 국왕이나 당쟁 상대편과 싸우면서 소명의식을 실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보이는 것이다. 놀랍게도 21세기 미국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공공봉사 동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현상이므로 21세기의 한국 정부에서도 참고가 될 만하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